일단은 저는 그 구로 시민협력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황현실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가 만들어진 계기는 그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동에서 또는 구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주민분들하고 알아보자 참여예산 연구회라고 작년부터 우리 구 참여예산이 이렇게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열망을 많이 가지신 분들께서 이 자리를 이제 같이 좀 준비를 드렸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지금 현재 참여예산 부위원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청년 부위원장님이세요. 임영택 부위원장님의 발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황현실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아직 청년입니다. 네, 서울시 조례 기준으로 만 39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고 저는 지금 현재 만 38세, 네, 우리 나이로 39세 네, 끝에 겨우 걸려있는 청년인데요. 저 청년이라고 하기 좀 쑥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청년의 입장에서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번 돌아보는 네, 그런 발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저 말고도 항상 제가 이제 지역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합방위협의회, 청소년 육성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면은 제가 항상 막내예요. 어딜 가든 30대, 40대도 잘 없으시고 30대는 어딜 가든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민의 참여라는 측면에서 한번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1년도에 우리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시작된 이후에 이제 만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사업 규모라든가 예산 그리고 주민 참여 등의 지표는 상승세를 이어왔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질과 그리고 사업 절차의 충실성에 있어서도 그만한 양과 같은 진보를 이루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첫 번째 아쉬움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 구민들의 참여와 청년 구민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몇 달 전에 그 서울시 예산학교를 다녀왔는데요. 그 서울시 예산학교가 일반 과정하고 청년 과정하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과정을 수강을 했는데요. 그 청년 과정에는 일반 과정과 비교해서 보다 청년에게 적합한 그런 내용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리고 청년의 삶에 더 밀접한 예산 사무 내용이라든가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점에서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위원 선발에 있어서도 조례를 통해서 일정 비율을 청년 계층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사업 선택에 있어서도 청년의 필요성과 눈높이에 맞는 사업도 역시 선택될 수 있도록 청년 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 구호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참조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은 저희가 이번에 76분의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서울시 조례가 청년으로 정한 만 39세 이하 위원이 저 하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20대 위원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신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구호 참여예산위원 중에. 네, 물론 이렇게 20, 30대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이 청년층 자신들의 참여의식이 부족하다, 그런 의견도 있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구 행정이 서울시가 청년층에게 대해서 하는 예산학교를 별도로 주최한다든가 위원회의 일정 비율을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배정한다든가 하는 청년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지는 우리 구가 한번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구 참여예산 제도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청년 세대의 제도의 참여를 보다 배려해주는 방향으로 우리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계층에 대해서 구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더 홍보하고 서울시 제도와 같이 예산학교도
청년 대상으로 별도로 운영하고 그리고 또 일부 비율을 청년들에게 의무를 배정하는 등의 그런 노력, 청년 친화적인 노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청년에 대한 측면과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 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개선해야 될 점은 보다 구민의 뜻에 적합하게 이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올해의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받는 기간도 더 연장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급박해졌던 그런 일정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제도가 적격한지 부적격한지에 대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좀 결정됐던 그런 또 좀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왜 부적격인지 왜 적격인지에 대해서 해당 국민에게 제안해주신 국민에게 다시 한번 주무부서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위원회에서도 적격 부적격을 다시 한번 따져보고자 했던 그런 당초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상당한 좀 아쉬움으로 남는 올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서 주민의 참여가 늘었다고는 하나 아직 본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구행정에 온 오프라인상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많은 홍보가 국민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년이면은 우리 구의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차가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에 배정이 됩니다. 내년 사업을 또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내년까지 이끌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본 사업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분석해서 우리 구로구민들이 본 사업을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소중한 참여의 기회로 생각하며 그렇게 얻어진 소중한 참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과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을 이제 하시게 되셨고 이제 부위원장 역할까지 맡게 되셨는데 이제 1년차에 활동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참여예산이 이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은 이미 뭐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과 동일한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서 특이한 건 이제 청년 참여예산에 대한 별도 운영과 청년들의 어떤 이전 기후를 맞추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어떤 올해 같은 경우는 운영상이 시기적인 어떤 촉박함 또는 뭐 늦게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위원회들의 공론화 과정이 더 부족했다.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아쉬움은 않고 많은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떤 구 참여예산의 어떤 공무원분들의 일방적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참여예산이 이제 1989년에 시작했더라고요. 브라질에서 30년 전, 그러니까 제가 고1 때 이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0년, 내년이면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 그랬더니 구로구도 10년 차에 접어들어 가고 있는데, 올해가 되게 10년 차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발제는 9년차 1기부터 참여예산 1기부터 활동을 해오신 우리 김이나 구 참여예산 위원님의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구로 삼동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구로구에서 태어나서 구로구에서 살고 있는 50년째 제가 구로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을 여기 선생님에게 전달을 받고요. 깜짝 놀란 게 간단하게 처음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성프란시스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와 직장에서 그 장애인들의 인권과 장애인들 많이 그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인권교육하러 다니는 강사인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학교나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앉아서 얘기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버릇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강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강사병에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일단 저 PPT는 제가 준비한 거고요. 저는 그래서 한국 장애인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한 게 작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단 인권 교육을 많이 하면서 그 서울시내 여러 곳을 다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선생님께서 저에게 발제자로 좀 해달라고 오래전에 연락이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랐던 건 제가 예산위원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한테 9년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벌써 9년이 됐나? 그리고 약간 찔리는 건 원래 임기가 2년이면 그만둬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다는 게 다른 분에게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별로 하고 있는 일도 없으면서 이런 생각을 약간 했는데요. 이 자리가 정말 희한한 게 이 자리에 한번 예산위원으로 뽑히게 되면 이 자리를 내려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월급도 안 주고 성과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늘 이 회의를 기다리게 되고 맨날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탐문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저는 이렇게 9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동안 제가 냈던 의견도 많았고 바뀐 주변 환경도 많았는데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찾아서 사진으로 담아오기에는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기에도 참 저도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최근 것들로 제가 사진은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예산위원이 됐던 계기가요. 2011년도에 저희 아이가 큰아이가 11살 되는 해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나이였는데 제가 그때 영서초등학교 우리 아이들이 영서초등학교 두 아이 다 연년생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그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건 담임선생님께서 면담을 하자고 하면서 부르시더니 어머님 지금쯤 되면 목동이나 신도림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우리 아이들 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별로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아서 어머님께서 학교에 아이들을 좀 더 잘 키우고 싶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걸 권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사를 권하셨고 어머님들끼리 모여서 커피를 마실 때마다 학부형들이 늘 고민하는 게 자기 이사 갈 거야? 자기 어떡할 거야 애들? 전학할 거야 말 거야에 기로했었던 게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애들 데리고 이사를 가야 되나? 전학을 가야 되나?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라고요. 서울시향에서 여기 구로구에 최초로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만 모집을 해가지고 20명을 뽑아서 무상으로 악기를 주고 악기를 가르치면서 아트밸리에서 아이들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서울시향에서 선생님들이 나와서 아이들을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정기연주회를 아트밸리에서 했는데 그때 이성 부총장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 말씀을 하시면서 임팩트 있게 한마디 딱 하신 게 저한테 꽂혔어요. 여러분 구로구에서 아이 잘 키울 수 있도록 저희 구로구가 책임지겠습니다. 아이 잘 키울 수 있는 구로구로 만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그 이성 부총장님의 그 약간 페이스가 굉장히 신뢰가 가는 얼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네. 아니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면 이렇게 왠지 신뢰가 가면서 약간 좀 서울분 아닌 것 같으면서 약간 솔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총장님의 그 말씀 하나에 맞아 내가 이사가지 않고 부총장님이 분명히 우리 구로구를 아이들 키울 수 있는 좋은 구로구로 만드시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좋은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가지 않기로 했고 부총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했던 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거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공연을 볼 수 있는 거, 하여튼 배울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무조건 찾아서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있다. 인터넷으로 무조건 접속해서 무조건 선착순에 들어가서 제가 공연도 보러 다니고 아이들 여러 군데 이렇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에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홈페이지에 뜬 게 예산위원을 뽑는다는 홈페이지, 그 구청 홈페이지에 그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격 조건이 아무 자격 조건이 없어요. 그냥 브로그에 사는 구민이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마침 일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신청을 했죠. 그래서 처음 모임에 딱 가서 동사무소에서 사람들하고 딱 모였는데 한 20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었는데요. 정말 처음 본 사람들이었고요. 연령의 제한이 없었고요. 성별의 제한이 없었고요. 일기 때 정말 젊은 분들 회사 끝나고 나서 7시에 저희가 모였었는데 저희는 디지털 단지가 가깝잖아요. 디지털 단지 안에 벤처기업을 다니는 젊은 청년들도 와 있고 할머님들도 와 있고 막 이렇게 되게 다양하신 분들, 주부들도 많았고요. 정말 그때 일기 때는 정말 연령과 뭐 직업의 제한이 없이 모두 정말 모여서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한 점, 고쳐야 될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냈어요. 근데 지금도 저도 항상 시행착오를 하지만 항상 의견을 낼 때마다 저희 그 구청 동장님께서 이거는 예산에 넣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청소가게에서 알아서 해결할게요. 이거는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 저희는 의견을 낼 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요. 그냥 무조건 신호등이요 이렇고요. 저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여기 놀이터 옆에 조명 좀 LED로 바꿔주시고요. 뭐 여기 길이 아스팔트가 이렇게 지저분해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아스팔트. 저희는 정말 아무 의견이나 막 던지거든요. 그러면 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이거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걸러서 이제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씩 이제 다음 주에 17일 날 와서 저희가 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위원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건 일단은 제가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거. 안 그랬으면 저는 정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바뀐 거에 대한 거 또는 바꿔야 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안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직업상 뭐 강남구도 다니고 뭐 영등포구도 다니고 서울 전 지역을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보면 구로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게 돼요. 왜 우리 구로구에는 이런 게 없지? 보니까 강남구에는 이런 게 있던데? 그러면서 제가 예산위원 그 회의할 때마다 강남구에 이런 의자가 이런 벤치가 또 버스 정류장에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약간은 밖에서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을 사진으로도 아니면 내용으로도 조사를 해서 갔다가 이렇게 우리 구에 반영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놀이터예요. 근데 이 놀이터 이름이 꿈마을 놀이터예요. 옆에는 꿈마을 도서관이 있죠. 그런데 이 이 놀이터에 대해서 이게 인조된 공으로 된 게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데 이게 친환경적이지 않다. 옆에 어린이집도 있고 노인분들도 계시고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뭐 환경 호르몬이 나와서 이 바닥을 공사를 해야 되고 이걸로 우리가 예산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놀이터를 좀 리모델링 해달라고 저희가 예산에다 올렸더니 그때 마침 롯데그룹에서 저희가 여기 놀이터를 초록산과 함께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놀이터 개관식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뭐 초록우산 대표님, 뭐 롯데 회장님 오셔가지고 사진 찍고 막 이랬는데 이 무장의 놀이터는요 말 그대로 장애 아이들이 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예요. 미끄럼틀도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뭐 모든 시설들이 그리고 그네도 없앴고요. 그네가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 이 놀이터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올라가기에 내려가기에 타고 놀기에 좋게끔 만들어 놓은 놀이터인데 어떻게 보면 비장애 아이들은 이 놀이터가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아서 재미없어서 안 와요. 그런데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이 놀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고 어린아이들은 놀기 굉장히 좋죠.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저희가 예산으로 하려고 했더니 그때 마침 뭐 그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놀이터를 고치기는 했는데 저희 집 옆에 이렇게 좋은 놀이터가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위원들의 그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 골목인데요. 이제 최근의 일들만 제가 사진으로 담아온 건데 이 큰 화분을 놓으면서 이 좁은 골목의 양쪽으로 저희가 차가 되져 있었거든요. 이런 좁은 골목에
이렇게 볼라드도 없었고 그냥 양쪽으로 차가 빡빡하게 되어 있어서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정말 황당하게 서로 어떻게 비켜줘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지나가는 그 행인들도 그러니까 보행자들도 어디로 저희가 차 옆으로 숨어야 되고 걷다가도 뒤를 돌아봐야 되고 굉장히 위험한 도로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볼라드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내서 볼라드도 이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으로 볼라드를 설치하면서 한쪽에만 주차를 하게 되었고 아까 같은 화분도 설치해서 화분과 볼라드를 설치해서 저희가 한쪽은 주차를 할 수 있겠는데 이때 동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좋기는 하지만 주차를 못하는 지역 주민들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 왜냐면 우리 지역은 쓰레기와 주차 문제로 굉장히 여기가 아파트도 아니고 빌라가 많은 곳인데 주차를 못하게 되니까 이 차 때문에 굉장히 주변 사람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돼서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보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옆에 그 어린이집이 있는데 연꽃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근데 연꽃 어린이집이 입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찾길에.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하고 나오면 바로 뛰어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기에서 사고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펜스를 설치해달라고 예산에다 올려서 저희가 펜스를 또 저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했죠. 그래서 약간 이 펜스를 한다는 게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이렇게 무조건 건너면 안 되고 항상 안전하게 길을 건너야 되고 좌우를 살펴야 된다는 그런 인식만 있다면 사실은 저런 펜스를 칠 필요도 없고 저렇게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도 보행자를 보호하자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외국에 가면 일본이나 이런 데만 가도요 그냥 이렇게 도로하고 인도하고 그냥 이렇게 구분이 없이 그냥 바로 되어 있고 저런 펜스나 볼라드가 이렇게 막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이렇게 오픈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굳이 이렇게 막아놓지 않아도 사람들의 인식만 이렇게 정말 인식 하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펜스를 치고 이렇게 볼라드를 세우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이것도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호하자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전 지역에 구로산동 전 지역에 이거 펜스를 설치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서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아마 빈 곳 없이 펜스가 쳐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는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냈던 의견들은 전부 제가 냈던 의견이 현실화됐던 이야기들이거든요. 제가 항상 버스를 타려고 여기 앞에 서 있어 보면 출근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아이들이 횡단보도가 양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고 꼭 이 가운데로만 꼭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로 건너야 빠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기 한 사람이 건너면 다 같이 건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더니 여기서 이런 걸 깔아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지턱이 넓게 깔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굉장히 눈에 띄기 때문에 차들도 저기에서 멈추게 되고 사람들도 건널 때 약간 좀 주의를 돌아보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저게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저희가 몇 년 동안 냈던 의견이었는데요. 레미안 아파트 앞에 공공원 버스 정류장인데요. 제가 저 의견을 굉장히 오랫동안 냈어요. 그런데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 담당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여기는요 레미안 사유지고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들도 불편하고 도저히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냥 포기할게요. 그리고 포기했었는데 저는 저기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늘 햇빛 때문에 너무 뜨거웠고요. 그래서 상가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랑 기다리고 있다가 공무원 버스가 나타난 순간 버스 정류장으로 막 뛰어왔었고요. 그리고 앉을 의자가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도 서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야 했고 그리고 차들이 저렇게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고 나갈 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을 때 조금 위험한 느낌도 들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저희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이게 작년에 드디어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모든 의견이 항상 올렸을 때 모두 적정하다고 해서 통과가 되는 게 아니라 부적정하다고 해서 저의 의견이 캔슬되거나 구의 의견이 캔슬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거 포기하지 않고 정말 필요하다면 또 한 번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저희가 승강장에 의자가 생긴 것처럼 부적절했던 것도 적절하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게 가장 최근에
제 의견이 반영되었던 가장 보람이 있는 물건이어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제가 항상 예산위원을 하면서 조금 제 자신에게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저의 그 예산위원으로서의 그거는 뭐였냐면요. 제가 항상 다니는 길만 다니고 제가 사는 곳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이 의견을 내시고 그쪽 이야기를 하면 거기가 어디지? 저는 구로구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구로구가 너무 넓은 거예요. 안 가본 데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희 동네만 불편한 게 아니라 저희 동네보다 더 불편한 곳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일일이 거기를 찾아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예산위원들끼리 그냥 1년에 2번 뭐 상반기, 하반기 또는 뭐 분기별로 한 4번을 만나는 그거에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내자면 그 제가 만약에 다음번에 저희가 예산회의 가서 얘기할 약간의 그런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을 올리기 전에 이렇게 몇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의견 낼 건데 한번 답사라도 다녀본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하고 의견을 올리면 좀 더 이 의견에 힘이 실어지면서 좀 적정한 의견으로 채택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사는 지역에만 제가 너무 관심을 갖고 제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구로구에서도 구로 삼동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약간 다음에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좀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도 좀 탐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꿈마을 도서관 지금 공사가 이제 10월달에 시작이 돼요. 여기 도서관이 도서관이면서 굉장히 오래된 도서관이면서 1층에는 노인분들이 계시는 노인정이 계시는데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뭐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아마 2천만 원 이상 된다고 생각돼요. 그 금액을 투자해서 저희 여기 4층 건물인데요. 지하도 있고 여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대요. 그래서 층별로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로 구분해서 화장실도 굉장히 노후돼 있고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어둡고 노인분들이 이용하거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별로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경사로도 없고요. 계단으로만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계단도 굉장히 제가 올라가 본 거에 의하면 계단도 높이가 너무 높아서 저도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저도 다리가 불편한데 계단을 올라갈 때 되게 힘이 들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설치할 거고 뭐 화장실 리모델링 할 거고 뭐 여기에다가 책을 이렇게 여러 번 사서 넣는 건 했어요. 저희가 예산으로.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공사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저희가 이것도 예산에서 집행해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아주 조그만 그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냈던 의견이었는데 저희 건물이에요. 저희 건물의 기둥인데요. 지나가네요. 근데 이게 저희 지역에 중국분들이 많이 사시게 됐어요. 이제는 점점 대림동에서 가리봉에서 올라오셔서 저희 남부로역이 가운데 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중국분들이랑 같이 살게 됐어요. 저희 건물에도 중국분이 2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그런데 쓰레기 배출료일을 이사 오시는 날 계약서 쓰면서 제가 설명을 늘 해드리거든요. 그런데도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내놓으시고 아무렇게나 내놓으시고 저희 건물은 그나마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관리비를 받으니까 뭔가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 다른 골목의 빌라들 집 가보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막 아무렇게나 내놓은 집이 많아서 제가 이번에 예산회의에 가서 우리 이런 스티커라도 좀 만들어서 건물 기둥에다 좀 다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 예산 말고요. 그냥 청소과에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해서 저희가 이거를 붙였어요.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붙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한번 보고 이렇게 왜냐하면 중국분들도 제가 볼 때 그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내놔야 되겠다고 그냥 마음을 먹으신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내놔야 될지를 몰라서 그렇게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를 들었지만 그냥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냥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지만 제가 이거를 붙이자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뭐 좀 더 쓰레기 없는 깨끗한 골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저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잠깐 생각했던 건데요. 제가 그때 2011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사를 가버렸으면 어디 다른 지역으로
그러면은 정말 약간 농담 섞어서 브로그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예산위원을 잃어버리실 수 있었는데 제가 이사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제가 제 재능을 이렇게 브로그에다가 쓸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연년생으로 고등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저는 구로구에 사는 게 정말 어디 가면 저 구로구에 산다고 자랑해요. 어디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강사분들이 어디 사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근데 제가 근무하는 곳이 성프란시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거기가 가리봉동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프란시스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왔습니다라고 명함을 드리면 정말 속상했던 최근의 에피소드는 한 강사분이 저한테 어떤 분이 거기 샌프란시스코 어디더라? 어디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한 분이 나서서 아는 척 하시면서 거기 있잖아 저 가리봉동에 쪽방촌 많은 그 중국 사람들 많고 그 영화에 나왔던 그 무서운 동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속으로 부글부글 끓면서 저희 동네에 한번 와보시죠. 저희 동네 그렇게 무섭지도 않고요. 저희 동네 그렇게 나쁜 동네 아니거든요. 영화 속에서 잘못 그려져서 그렇지.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구로구는요. 정말 옛날 70년대 기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저희 구로구 굉장히 자랑하고 다닙니다. 저희는 디지털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리봉도 이제는 예전 가리봉 같지 않고요. 대림동에 맛집도 정말 많고요. 그러면서 제가 구로구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구로구가 더욱더 좋아져서 그리고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구로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구로구에서의 모든 추억들 나 아트밸리에서 공연도 받고 그리고 오케스트라도 했어 하면서 저희 구로구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구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얘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참여예산 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경험적으로 참여예산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피드백 받고 동료 변화시킬 수 있었던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로 상동만 알아서 좀 아쉽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제가 사는 동네를 되게 꼼꼼히 자세하게 아시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결제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받으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어제 사망한 가수 설리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요. 참여가 참 좋은 거예요. 참여가 참 좋은 건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좋지 않은 참여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참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상대를 이해하고 또 그런 입장들에 대해서 서로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토론회에서도 좀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통한 주민참여 예산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맡았는데요. 그 뒤쪽에 보시면 이 전체 자료집 뒤쪽에 보시면 현재 우리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조금 더 봐주시고요. 현황이라고 해서 제가 발제한 자료에 적어놨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이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그 회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또 그 역할이 뭐고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참여예산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정은 2011년도에 하고 그 제도를 바탕으로 2년 정도를 좀 진행하고 나서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을 개선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불제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2017년도에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쭉 보면요, 이제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서만 규정을 해놨고 또 조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을 해놓게 되면은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방향을 잡아놓긴 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개선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권한 확대가 좀
조례 내용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위원들이 참여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그런 권한들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주민의 참여와 상상력이 정책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뒤에도 한번 언급을 할 텐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예산 반영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산 반영 영역이라는 것은요, 사실 현재 주민참여 예산 제도 속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금액도 제한적이고 방식도 제한적이어서 사실 아까 이제 우리 김민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렇게 여러 의견을 좀 올리지만 사실 그게 적합하다고 해가지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예산의 보편성을 넘어서 주민참여 예산의 특별성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갖춰야 될 내용들은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의 기본 특성상 주민들의 아이디어나 상상력이 핵심이고 그리고 현장의 목표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예산 논리에 따라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걸 가능하게 해줄까를 같이 고민하는 그 취지를 어떻게 하면 행정적으로 실현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것들을 저는 예산의 확대와 더불어서 권한의 확대, 그런 영역대에 대한 확대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중장기적인 정책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즉 지금 현재 주민참여 예산 제도 하에서는 딱 쉽게 말하면은 당첨이 될 만한 그 유형들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적게는 한 400에서 1,500만 원 정도, 많은 2천만 원 정도,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딱 1년 내에 어떤 시책들을 통해 가지고 완결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참여 방안, 그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또 어떤 획일적인 이런 걸 넘어서 좀 창의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영역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획일적으로 방향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거의 내용들이 좀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또 공원에 뭘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공공 화장실을 개선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주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이루고 있거든요. 요것들을 넘어서 그리고 그거의 금액들까지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거의 비슷하고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토익 시험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토익 시험은 이게 토익 시험이 990점이라고 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원래는 영어를 잘하고 대화를 잘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또 테스트하고 시험이 있는 건데 이 시험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거를 잘하는 방법, 찍는 방법, 어떤 거는 캐치하는 방법들이 다 발전을 하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도 근본적으로는 주민들의 현장의 목소리, 상상력을 잘 전달받아서 좋은 제도나 정책을 만드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의 시험처럼 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적절한 금액, 적절한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안타까운 부분도 일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권한의 확대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의 확대인데요. 권한을 늘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걸 만들면요, 당연히 거기에 맞게 정기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례에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이미 이제 10년이 돼갑니다. 사실 이제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시작된 거나 30년을 얘기하셨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10년 정도 됐고 부로그는 굉장히 빨리 시작한 게 돼서 2011년부터만 계산을 해도 거의 8년, 9년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강산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당연히 제도도 이제 변해야 되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변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따라가고 반영하는 교육을 늘 새롭게 해야 되고요. 또 교육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좋은 강사진들을 늘 새롭게 양성하고
2011년도에 좋은 강사진이었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좋은 강사인 분도 계시지만 그 중간에는 계속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또 현 시기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상황들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교육과 학습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런 커리큘럼들을 좀 제대로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제도화도 일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의 실질적인 활용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조례를 보면서 또 토론을 통해서 좀 제가 느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뭐 회장도 둘 수 있고 간사도 둘 수 있고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활동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시 연구 인력이라든가 또 간사라든가 이런 연구회에 대한 지원과 활용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에서 제가 먼저 언급한 교육 그리고 권한의 확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인 연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연구단에서 뭐 정체를 할 수는 없지만 실무적인 어떤 지휘, 실무적인 어떤 기획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고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성별 균형. 이게 이제 단순히 위원회 숫자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회 숫자는 이미 모든 위원회들은 다 구현이 돼 있어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을 수 없게 이런 일반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돼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는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우선적으로 해봐야 된다. 물론 구로구의 모든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다루는 공무원들 하나하나부터가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그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걸 하기보다는 기존의 사업들을 그냥 분류를 많이 해버려요. 그냥 기존에 어차피 하던 것들 중에 여성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이만큼이 그냥 성인지 예산 반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버리는 게 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부터라도 좀 시작할 때부터 이런 관점들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나가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제도화해 낼 필요가 있다. 조례에 담아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세대별 균형도 이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김이나 선생님 그 위원님 얘기하셨을 때 여러 세대와 이런 초창기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의견들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도 물론 여러 세대가 있지만 우리 이명택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청년들 찾아오고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회의 이런 데 가면요. 대부분 여러 단체들을 같이 하시는 지역에 봉사하시는 이제 뭐 소위 좋은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지역 봉사를 많이 하시는 예전에 유지기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왜냐면 이분들이 지역이 뭐 필요한지도 가장 많이 알고 이러기 때문에 또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모집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들이나 특정 세대들이 많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별 같은 경우에도 성별의 어떤 균형을 맞춰놓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은 초등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케이스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중에 하나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이제 많이 좀 키우고 좀 여유가 좀 이제 시간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분들이 주로 참여해서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각에서 보여지는 아까 성인지 가정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가정이 없는데도 보여지는 시각 또 세대나 나이나 어떤 그런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보여지는 부분들만을 보는데 그게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요. 조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을 찾는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은 청년층과 더불어 또 1인 세대라든가 이런 새로운 개념들을 또 지역 주민의 그런 개념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맺은말입니다. 조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조례나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운영 내실화가 당연히 더 중요하겠죠. 가장 필요한 것은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책적 목표를 서로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적 목표의 핵심은 저는 어떤 제도를 보더라도 어떤 정책을 보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원래 이걸 하고자 했던 핵심은 저는 참여, 주민의 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상상력, 창의성 그런 행정을 만들고 왜냐면 비슷한 조건에 있는 공무원들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 상상력을 끌어내고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상력을 끌어내는 게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장하기 위해서는요. 민과 관에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첫 번째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까 관은 민을 잘 믿지 못해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 민에서는 그냥 늘 터무니없는 주장만 할 것 같은 거야. 자기 편의만 생각해서 얘기할 것 같고 그런 절차나 과정들이나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고 이런 이제 인식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민에서 관을 볼 때는 관은 늘 꽉꽉 막혀 있고 우리 민이 얘기하는 거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안 받을 준비를 먼저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좀 편견들 이런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가장 먼저 회복하고 한 10년의 기간이 있어왔고 거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잘해서 발전된 것도 있고 처음에는 안 됐다가 나중에 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서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신뢰를 갖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주민참여 예산은 내가 올렸는데 이래서 안 되고 잘리고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보다는 그런 상상력들이 행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든 찾아보자 이런 인식이 공유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에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이 일반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감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 현장의 어려움들을 듣지 않고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을 얘기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산에 관련된 또 정책에 관련된 얘기들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의원들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없다는 겁니다. 구청에서 우리 구청장이라고 표현할게요. 공무원 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니니까 구청장이 어떤 일을 하기 싫을 때는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 번째, 예산이 없다. 좋은 예산이 없다. 많이 공감하시죠? 두 번째, 뭘 것 같아요? 이야기 없다도 예산이 없다. 손대는 건데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세 번째, 혹시 마침 제 선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산, 법적 근거 한 가지 시간이 없다. 요거는 아니었고요. 주민들 참여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요거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민들이 받는 선례가 없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할 수 있고 선례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공무원들은 첫 번째 제일 싫어합니다. 어디 도봉구에서 했는데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없어도 이거를 다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주민이 원하고 아니요. 구청장 방침입니다. 구에서는 법보다 선례보다 예산보다 위에 있는 게 구청장 방침입니다. 이거는 약간 이제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떤 이런 좀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 방침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만듭니다. 어디에서 좀 가져오든 뭐 하든 돌리든 어떻게 해서든 아니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그걸 확보해서도 만듭니다. 두 번째, 이 구청장 방침이 떨어지고 이거 하자라는 게 나오면요 어떻게 해서든 법적 근거를 찾아냅니다. 법적 근거라는 건 늘 100%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 연관성이 있어도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근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해보고 그러다가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제가 작은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서 거기에 인건비와 비슷한 유형의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법적 근거가 없어도 인건비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제가 용인하고 김해시에 있는 작은 도서관 사례를 가져가서 줬죠. 거기 조례를 가져다 줬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계해서 그쪽 동네는 법적 근거를 연계해가지고 자기들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제 선례 이런 선례가 없어도 구청장 당침이나 어떤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는 정책적 의지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도 주민들의 의견들을 참여 의견들을 쭉 받아들이는 이거에 대한 의지를 먼저 두고 물론 그래도 안 되는 건 있습니다. 100%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 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인 거고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든 되게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들을 지원해주는 형태의 제도나 운영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그 근본 취지를 살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의 어떤 정책을 제안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키워드,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교류해야 될 키워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참여 예산의 변화를 큰 틀에서 어떤 변화를 해야 되냐 이 권한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운영에 주민들의 어떤 문제의식이나 주민들의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다른 부분들은 그에 따라서 훨씬 더 내용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발제예요. 그 알참회에서 1년 동안 활동을 열정페이로 활동을 해 오셨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된다. 그리고 참여예산이 그런 발제를 해주실 텐데요. 왜 나한테 이 어려운 마지막을 줬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빨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자는 게 메일인 것 같아서 제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받은 미션은 어떻게 하면 주민참여 예산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게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알참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참여예산 제도가 뭐예요? 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4년 정도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 내가 참여예산 제도가 뭘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저는 그 당시 4년 동안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는데 알참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 알아보자 참여예산 연구회 애칭이 알참회인데 하면서 났던 이거더라고요. 일단 토론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메인이었더라고요. 저를 해보니까. 근데 저희가 보통 할 때는 회의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2시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거의 그러니까 자유롭게 막 토론을 해요. 정말로. 막 토론해서 어떨 땐 결론이 안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들 하면서 이제 스킬이 늘었던 부분은 토론하는 스킬, 그 다음에 누군가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옳지 않더라도 그거를 배려하고 공감해주는 그런 스킬을 하는 과정이 참여 예산 제도였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알참회 활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제도가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예산이라는 제도보다는 참여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할 기회가 없었고 그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제 회의도 하지만 그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저희 회의도 진행을 하고 하였습니다. 사실 이 과정 자체가 어쩌면 지금 우리 그 지역회의나 구회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방식이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질문 되게 많이 했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청서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저도 이제 서울시 참여예산 제도에 제안을 한 부분도 있고 구에도 한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제안서를 써서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코디네이터 분이 나와서 이걸 조정을 해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코디네이터 분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해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 제안서는 현재 이렇거든요. 그럼 이 제안서에다 뭐 여러 가지 내용 일반 주민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이 얼마가 나올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안 해봤는데. 그리고 사진을 찍으래요. 사진 어떻게 찍어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제 활동하면서 이게 많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저희한테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수기를 써야 되냐, 어떻게 써야 되냐. 결론은 잘 써야 돼요. 잘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걸 쓰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단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주민들한테 많이 알릴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일단은 나가보자.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그 자리에서 포스트잇으로라도 사람들한테 제도도 알리고 제안을 받아보자. 그래서 거리로 나가서 어린이날 캠페인을 했어요. 어린이날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는 일단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부터 가족들, 부모들 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일단 나가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포괄적이에요. 딱 떨어지는 제안이 아니에요. 주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이게 저희 생각이 아니라 주민들 생각이에요. 그럼 이거를 써서 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야 될까 하니까 되게 많이 했어요. 결론은 저희가 이 제안을 받아서 저희 회원들이 나눠서 제안서를 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왜 주민들이 쓰기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서 제안을 나눠서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각자의 영역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해서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결론은 이제 내일 모레가 17일이 총회입니다. 근데 총회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일단은 동별 회의를 했어요. 저는 동별 회의를 나가봤더니 굉장히 동마다 다 다른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분과별 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조금 분과별 회의가 끝나고 동별 회의가 끝나고 알참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거나 만날 때마다 저를 붙잡고 얘기하시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죠. 내가 뭐라고, 알참회가 뭐라고. 사실 알참회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근데 주민들은 얘기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왜 내게 안 돼 있는지, 채택이 안 돼 있는지, 왜 예전에 작년에 했던 참여 예산으로 했던 데가 관리가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민원 처리 창구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반면에는 주민들은 알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총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 제안이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제안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번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돼서요. 일단 주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이 총회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같이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참여예산 제도가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김민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의지가 있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일단 관심을 갖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행정부에 이끌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있는 민간 단체들이라든지 이렇게 지역과 그다음에 행정을 알고 있는 중간 조직에서 이러한 거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주민이 생각하는 주민의 의견을 잘 정리, 아까 제안서와 같이 그런 걸로 제안을 해서 주민들에게 그 행정에 이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들을 이런 지역 주민 조직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은 참여 예산 조례는 지금 여기에는 이제 주로 국고만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 조례도 보고요, 은평구 사례도 보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럴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은평구 사례를 봤을 경우에는 은평구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그 26개 구 중에서 가장 잘 된 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봤더니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 예산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많이 근거를 마련해 있는 걸 보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행정원 주민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일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 참여 예산에 할당된 행정요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의 파트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은평구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 참여 예산에 있어서 행정 직원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홍보 문제부터 뭐 주민들한테 제안 사업 받는 거, 그다음에 그 총회 준비까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건 일단 주민이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주민이 많이 알아려면 홍보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주민이 알고 행정과 같이 잘하면 행정도 같이 성장할 수 있어서 우리 아까 구로구를 떠나지고 싶지 않은,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강남에 살다가 결혼을 하면서 구로구 왔는데 저는 구로구에 좋았던 점이 다듬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점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같이 전달하고 싶어서 저는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로가 됐으면 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